달콤하고 상큼한 열대과일 파인애플. 하지만 이 과일에는 놀라운 진실과 수많은 오해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파인애플에 대한 모든 것을 꿀잼으로 알려드립니다. 1. 파인애플의 역사와 유래. 파인애플은 원래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콜럼버스가 1493년에 처음 유럽에 소개했을 때 사람들은 이 과일의 외형을 보고 놀랐죠. 소나무 열매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파인애플이 됐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파인애플 하나가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장식용으로만 쓰였던 적도 있었죠. 2. 파인애플의 영양과 효능. 파인애플은 단맛만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 속엔 놀라운 건강 성분이 가득하죠. 브로멜라인, 단백질 분해 효소, 소화를 돕고 염증 완화 효과, 비타민C 풍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항산화 작용, 식이섬유, 장 건강 변비 예방에 효과적, 망간과 칼륨, 뼈 건강 심장 기능 조절에 도움.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이유도 있다는 사실 곧 설명해 드릴게요. 3. 파인애플에 대한 속설과 진실. 입이 따갑고 혀가 아파요. 사실, 브로멜라인이 단백질과 반응함. 팁. 데치거나 굽거나 소금물에 담그면 완화됨. 파인애플은 다이어트에 좋다. 부분적으로 맞음. 열량 낮고 수분 많지만 과당 섭취 주의. 파인애플은 통조림으로 먹어도 효능은 똑같다. 아니에요. 열 처리 과정에서 브로멜라인 거의 사라짐. 파인애플은 고기와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맞습니다.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분해, 연육 작용, 임산부는 파인애플 먹으면 안 된다. 모두 해당. 대량 섭취 시 자궁 수축 가능성, 소량은 문제 없음. 의사와 상담 권장. 4. 파인애플 요리 활용법. 파인애플은 단순히 과일 그 이상입니다. 요리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죠. 파인애플 볶음밥,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고깃찜, 파인애플 스무디 앤드 주스, 파인애플 구이. 과일을 구워 먹으면 단맛이 배가 되고 브로멜라인도 더 순해집니다. 5. 파인애플 고르기 앤드 보관법. 잘 고른 파인애플은 설탕보다 달고 보관을 잘하면 오래 갑니다. 고르는 법. 향이 진한가? 밑동이 무르지 않나? 잎이 잘 뽑히는가? 보관법. 통째로는 상온 2-3일. 자른 후엔 밀폐. 냉장 3일 내 섭취. 냉동 보관도 가능 스무디용. 달콤한 맛, 상큼한 매력, 건강까지 챙기는 과일 파인애플.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더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캥거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귀여운 아기 캥거루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모습. 하지만 그건 반의 반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절대 귀엽기만 하지 않은 캥거루의 반전 매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캥거루는 주먹왕이다. 캥거루는 싸움의 고수입니다. 수컷끼리 싸울 땐 앞발로 복싱하고 뒷발로 킥복싱을 합니다. 이 뒷발차기는 사람의 갈비뼈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죠. 한 캥거루가 강아지를 공격하자 주인이 캥거루에게 펀치를 날려개를 구하는 유명한 영상 기억하시죠? 실제로는 사람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잇꼬리로 걷는 유일한 동물? 캥거루는 뒷다리로만 뛰는 게 아닙니다. 서 있을 땐 꼬리를 제3의 다리처럼 사용하고 느리게 걸을 때는 앞다리 뒷다리 꼬리에 오족 보행을 하죠. 실제로 꼬리의 근육량은 다리보다도 많고 체중의 10%에서 15%가 꼬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리로 서고 꼬리로 움직이는 동물이란 거죠. 3역대급 출산 시스템. 캥거루는 번식 방식도 놀랍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또 임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궁도 2개. 아기 한 마리는 주머니에 다른 배 속엔 새 아기. 더 놀라운 건 환경이 나쁘면 출산을 잠시 멈추는 능력도 있다는 것. 지연 착상 기능이죠. 사캥거루와 인간의 충돌. 호주에서는 연간 수십만 마리의 캥거루가 차량과 충돌합니다. 자동차 전면을 찌그러뜨릴 만큼 크고 단단하죠.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 앞에 루바라는 쇠막대를 설치해요. 말 그대로 캥거루 충돌 방지대인 셈이죠. 5. 수컷의 보디빌딩 경쟁. 수컷 캥거루는 싸움 외에도 근육을 과시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거죠.
특히 레드 캥거루는 2m에 가까운 키에 몸무게가 90kg에 달하고 근육이 울끈불끈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보디빌더예요. 육캥거루라는 이름의 어이없는 유래. 캥거루라는 이름의 기원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1770년대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 원주민에게 이 동물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원주민은 나는 당신 말 몰라요라고 대답했어요. 그걸 탐험가가 아, 이 동물 이름이 캥거루구나 하고 받아 적은 거죠. 결국 오해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칠귀여움 속의 야성. 캥거루는 귀엽지만 야생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컷은 공격성을 띠며 사람을 위협하기도 해요. 캥거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죠. 게다가 서서 죽는 캥거루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종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캥거루의 놀라운 세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제 캥거루를 볼 땐 귀엽다는 감정 뒤에 존경심도 생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캥거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이상 귀여운 동물이라는 인식만으론 부족하겠죠? 이 동물은 전략가이자 싸움꾼이자 생존의 달인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생생한 동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1. 블루스톤의 기적 200km 떨어진 돌 어떻게 옮겼을까? 블루스톤은 웨일스에서 가져온 화산암입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4톤이 넘는 돌을 수십 개나 운반했다는 건 단순한 나무 썰매론으론 설명되지 않죠. 최근엔 고대에 존재했던 빙하 수송설, 부유 운송설, 거대한 수로 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지구의 음향 공명 장치, 사운드 베스 이론. 스톤헨지 중앙에 서면 이상하게 소리가 증폭되고 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 음향학자들은 스톤헨지는 일종의 음향 공명 장치였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의식 최면 집단 트랜스를 유도했다는 이론이죠. 3. 돌들이 자력을 띈다. 지자기 왜곡 현상. 일부 스톤헨지 블록은 자성을 띠고 있어 주변 나침반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이 보고됩니다. 이런 자성은 천문학적 정렬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4. 천문대 그 이상. 달과 금성의 사이클까지 고려. 고대인들이 단순한 태양 추적기만 만든 게 아닙니다. 스톤헨지의 배열은 달의 대주기, 금성의 궤도 주기를 포함하는 복잡한 계산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 정도의 천문 지식이 있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5. 거인의 유적이라는 고대 설화. 중세 이전 영국 설화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거인이 이 거대한 돌을 가져와 배치했다.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초고대 인류에 대한 기억의 편린일까요? 6. 마법사 멀린의 작품이라는 아서왕 전설. 12세기 문헌에는 멀린이 스톤헨지를 마법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 속 설정이지만 일각에선 이게 잃어버린 과학기술의 은유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7. 20세기 비밀보건공사. 1950에서 60년대 정부 주도의 복원 작업이 있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석재는 다시 세워졌고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스톤헨지는 100% 고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8. 피라미드와의 정렬. 위도상으로 스톤헨지는 이집트 피라미드, 이스터 섬, 그리고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 기묘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지구 그리드라는 이론은 전 세계 불가사의 건축물들이 같은 에너지 라인상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9. 인간 희생의식의 장소였을까? 발굴된 유골 중 일부는 고의적 손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스톤헨지가 단순한 묘역이나 의식 장소가 아니라 희생제의 장소였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 외계 문명 접촉설. 너무나 정교한 설계, 천문 계산, 무거운 석재 운반 기술. 일각에선 고대의 외계 문명이 간섭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UFO와 접촉했다는 20세기 목격담까지 더해져 스톤헨지를 지구 외문명 신호탑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1. 파이의 수, 황금비 그리고 프랙탈 구조. 스톤헨지 구조엔 파이,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 같은 수학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닌
정밀 설계된 구조물이라는 증거일 수 있죠. 고대 영국인이 그런 수학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2.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하가 있다. 2020년 지하 레이더 조사 결과 스톤헨지 지하에 숨겨진 구조물과 고대 나무 기둥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스톤헨지는 단독 구조물이 아니라 거대한 고대 종합 종교 도시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전하는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학, 전통 혹은 인류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세 손가락 제스처. 취소. 다시 실행을 1초 만에.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하면 실수한 입력을 되돌리거나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멋집니다. 누가 봐도 고수 같아요. 2. 백탭 기능. 아이폰 뒤를 톡톡 숨어있는 버튼.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백탭. 아이폰 뒤를 2번 또는 3번 두드리면 스크린샷, 앱 실행, 단축어 등 지정 기능이 실행됩니다. 3. 문서 스캔 기능은 메모 앱 안에 있다. 별도 앱 필요 없이 메모 앱에서 카메라 아이콘 누르면 바로 고화질 문서 스캔 가능. 자동 테두리 인식까지 완벽합니다. 4. 앱 없이 PDF 변환. 아이폰 사파리나 사진에서 공유 버튼. 인쇄. 두 손가락으로 확대. 그 상태에서 다시 공유 누르면 바로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5. 알람 끌 때 음성 명령으로 시리에게 다시 알람 안 울리게 해줘. 혹은 5분 후 다시 깨워줘. 라고 말하면 스누즈보다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6. 이어폰 없이 카메라 리모컨. 애플워치가 없어도 아이폰은 볼륨 버튼이 카메라 셔터 역할을 합니다. 유선 이어폰이 있으면 그 볼륨 버튼으로 원격 셔터도 가능. 7. 단축어 앱으로 비밀 녹음 단축어 만들기. 단축어 앱에서 녹음 시작, 화면 꺼짐, 아이클라우드의 자동 저장 설정. 말하지 않고도 녹음을 시작할 수 있는 비밀 기능이 됩니다. 자기 보호용으로도 유용. 8. 화면 분할은 없지만 분할처럼 쓰기는 된다. 사파리에서는 탭 그룹을 이용해 사실상 화면 분할처럼 쓰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화면 고정, 탭 미리 보기 조합 활용법도 함께. 9. iOS 전용 단축 번호 숨기기. 설정, 전화, 단축 다이얼 메뉴에서 숨긴 번호 발신 자동 설정도 가능하다는 사실. 해외 통화할 때 요기네요. 10. 카메라로 색상 코드 추출하기. 단축어 앱, 픽셀 색상 추출 단축어를 연결하면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에서 정확한 컬러 코드 추출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 신세계. 11. 배터리 1%까지 버티는 초절전 홈화면 만들기. 밝기 최소, 자동 잠금 30초. 단축어로 흑백 모드 전환 홈화면 만들기. 놀랍게도 아이폰은 흑백일수록 배터리 덜 먹습니다. 12. 사파리 비밀창을 얼굴 인식 잠금하기. 사파리,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통해 개인 창을 열려면 얼굴 인식을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13. 키보드를 트랙패드처럼 사용.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키보드가 트랙패드처럼 작동, 텍스트 이동이 훨씬 정밀해져요. 14. 실시간 문자 인식 앤드 번역. 카메라를 켜고 텍스트에 대면 문자 자동 인식, 번역 기능이 나타납니다. 외국 여행에서 메뉴판 번역할 때 특히 유용. 15. 숨겨진 앱 삭제 없이 숨기기. 홈 화면에서 앱을 길게 눌러 홈 화면에서 제거 선택 시 앱은 삭제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만 보관됩니다. 보안과 정리를 동시에. 당신은 아이폰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당신의 비서이자 연구실, 심지어 마법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꿀팁 바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건 눈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에 대한 상식 정말 다 맞을까요? 1. 눈을 자주 비비면 시력이 나빠진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눈을 심하게 비비면 각막이 변형되어 원추각막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렌즈 낀 채로 비비는 건 절대 금물.
2. 시력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거짓입니다. 일부 시력 저하는 휴식, 안약, 근육, 운동으로 부분 개선 가능해요. 단 굴절 이상은 안경이나 수술이 필요하죠. 3. 어릴 때 TV 가까이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 절반만 사실입니다. 가까이 보는 행위 자체보다 장시간 고정된 초점거리 유지가 문제예요. 조명, 거리보다 눈의 피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4.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사실이지만 과장된 속설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야맹증 예방에 도움되지만 시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5. 눈도 일광 화상을 입는다. 사실입니다. 눈은 자외선에 민감한 기관이며 직접 태양을 보면 광각막염 등 눈에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고산지대나 해변에서 특히 주의. 6.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손상시킨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블루라이트 자체가 망막을 태우진 않지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 수면 리듬을 깨뜨리고 간접적으로 눈에 악영향을 줍니다. 7. 눈은 항상 씻겨지고 있다. 사실입니다. 눈은 눈물막에 의해 지속적으로 청소되고 있으며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세균, 노폐물이 정리됩니다. 8. 눈은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사실입니다. 미세사시 또는 미세앙크 운동이라 불리는 눈의 작은 떨림이 항상 존재하며 이는 시각정보 유지에 필요합니다. 9. 눈을 혹사하면 시신경이 끊어진다. 거짓입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해서 시신경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피로는 시야 흐림, 두통,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렌즈를 오래 끼면 눈이 썩는다. 과장은 있지만 위험은 있음.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각막궤양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자는 동안 착용은 금지. 11. 눈은 인간의 뇌를 밖에서 들여다보는 창이다. 사실입니다. 망막은 중추신경계의 일부로 뇌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눈을 통해 뇌 건강도 추정 가능해요. 12. 눈 색깔은 기분 따라 바뀐다. 거짓입니다. 눈색은 유전으로 정해지며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명에 따라 시각적 변화는 생깁니다. 13. 노화는 피할 수 없다. 사실입니다. 노화는 수정체 탄력성 저하로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루테인, 조절근 운동, 근적언근 훈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14. 눈을 감고도 색깔을 느낄 수 있다. 부분 사실입니다. 특정 색의 강한 광원은 눈꺼풀을 통해 색감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 붉은 LED를 눈에 가까이 비추면 감은 눈에서도 붉은색 느낌이 납니다. 15. 죽은 후에도 눈은 반응한다. 특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심정지 이후 수분 동안 망막 반응이나 광수용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이 소중한 기관을 혹사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지식으로 눈을 더 소중히 다뤄보세요. 베이징은 지금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왜 베이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말이죠. 사실 베이징은 처음부터 수도였던 도시는 아닙니다. 이름조차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치, 유주, 영경, 대도 그리고 베이징.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듣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이징이라는 도시 이름에 숨겨진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이유와 미스터리를 풀어봅니다. 베이징 이전 이 도시의 이름은? 베이징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주나라 시대에는 지라 불렸고 진나라 이후에는 연나라의 수도로 성장하면서 영경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나라 때는 대도라는 이름으로 몽골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명나라에서 영락제가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북경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습니다. 즉 베이징이라는 이름은 단지 지리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복과 권력의 중심 이동을 상징하는 이름인 셈이죠. 권력의 중심이자 반복된 전략지. 왜 항상 북쪽일까요?
베이징은 만리장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몽골, 만주 등 북방 세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륙 중심에 있는 시안이나 난징보다 외부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였던 것이죠. 명칭의 정치적 의미. 경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와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북경이라는 이름은 명나라가 이곳이 진짜 중심이다라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경은 과거 수도이자 정통성을 강조하는 곳으로 남게 되었고, 두 도시는 이후로도 중국 역사에서 양대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교와 국제 인식 속의 베이징.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이 중국과 접촉하면서 이 도시는 종종 페이킹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광둥어 발음을 영문식으로 옮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980년대에 병음체계를 전면 도입하며 베이징이라는 표기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제는 페이킹 덕 같은 음식명만 과거 표기를 남기고 있죠. 도시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았던 시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명나라 초반까진 공식 국호와 행정 서류에는 여전히 난징이 적혀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권력 중심은 옮겼지만 정통성은 남쪽에서 온 것임을 인정한 역사적 흔적입니다. 베이징이라는 이름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 오늘날 베이징은 단지 중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중화 문명의 역사, 공자의 유산, 자금성과 천단이라는 궁정 건축, 그리고 현대 정치의 중심까지 포괄하는 국가 정체성의 집약체입니다. 이 도시 이름 하나에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권력, 문화와 전략이 전부 담겨있는 셈이죠. 베이징이라는 이름, 단순히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조의 의지였고 황제의 전략이었고 지금은 중국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죠. 다음에 누군가 베이징은 왜 베이징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제국의 이야기야 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